당신 주머니 얼마 있어? 빨리 내놔! 아야, 그만해! 한밤중 취객이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고 결국 노인이 쓰러졌어요. 이 할아버지 건들지 마! 바로 그때 6살 남자아이가 두 팔을 벌려 취객 앞을 막아섰습니다. 취객이 물러난 뒤 뒤따라온 여자아이가 주머니에서 맨솔에담을 꺼냈어요. 우리 아빠한테도 이렇게 발라줬어요. 호흡 불면 안 아프대요.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노인의 팔에 바르더니 호호 불어주었죠. 아이들은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30조짜리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도,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과연 이 만남은 두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성그룹 본사 이사회실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앉은 임원 12명의 등줄기에는 찬 기운만 감돌았어요. 50평은 좋게 될 회의실 중앙, 원로 테이블 위로 금속 명패들이 빛났습니다. 그 상석에 강성그룹 회장 강병호가 앉아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제조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65세의 창업주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겁니까? 병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눌렀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는 눈매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동남아 공장 납품 단가를 15% 낮추고 다시 가져와요. 맞은편 상무가 고개를 떨구었고 그 옆에 전무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죠. 내일 아침까지 답 안 나오면 여기 앉은 분들 책상 치우세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병호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한마디는 그 자체로 판결이었죠. 임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병호는 복도를 지나 회장실로 들어섰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고 비서가 철컥하고 문을 닫았죠. 넓은 회장실에 병호만 남았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병호의 시선은 책상 위 액자로 향했습니다. 짙은 호두나무 프레임 안에서 웃고 있는 여자,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였죠. 병호가 천천히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유리 위 아내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그제야 이사회실에서 고추 세웠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당신이 없으니 재윤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병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무서운 아버지이기만 했지.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그것은 강성그룹 회장 강병호가 아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질책만 쏟아냈던 아버지였습니다. 혼자 후회하는 법밖에 모르는 늙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10년 전 아들 재윤을 내쫓은 뒤로 이 액자 앞에서만 병호는 그 얼굴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20년을 곁에 둔 비서였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이 서류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 실장이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내밀었어요. 하얀 용지, 검은 활자, 상단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재윤, 생년월일 옆에 찍힌 관인, 그리고 그 아래 사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죠. 사망진단서였습니다. 병호의 손이 종이 위에 닿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65년의 세월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내분도 함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에 물기가 번지고 있었지만 병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강재윤이라는 세 글자 위에 손가락이 멈춰 있었죠. 내쫓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물러나 문 앞에 섰죠. 회장실에는 사망진단서 위에 손을 올린 병호와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만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병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윤이가 먼저 가다니. 병호가 액자를 향해 낮게 중얼거렸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 애를 내쫓았소. 1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한번 안 찾아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뭔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마른 눈이었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강해야만 했던 사람, 감정을 꺼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유리창에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병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사망진단서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드님께 쌍둥이가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병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주분입니다. 6살 쌍둥이 남매. 현재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병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의 핏줄이 남아 있었죠. 병호는 사망진단서를 천천히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그 보육원 위치하고 원장 신원 오늘 안에 올려놓게.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몰라야 해. 나 혼자 가겠네. 김 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직접 가시겠습니까? 눈으로 봐야 믿지. 내 핏줄인지 재윤이 자식이 맞는지. 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눈빛은 이사회실에서 임원을 내려다보던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깨만은 아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죠. 그날 밤 11시, 병호는 자택 옷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공장을 처음 세울 때 입었던 작업복이었어요. 기름때가 밴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죠. 캐시미어 코트를 벗고 그 점퍼를 걸치자 거울 속 강성그룹 회장은 사라졌습니다. 구겨진 모자까지 눌렀으니 어디에나 있을 법한 늙은 노인이었어요. 재윤아. 병호가 거울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애비가 직접 확인하마. 그 목소리는 회장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인의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보육원은 허름한 2층 건물이었어요.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녹슨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같은 서울이었죠. 강남 한복판에서 차로 40분, 그 가까운 거리에 손주들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병호는 10년을 보냈어요. 병호는 보육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퍼 왼쪽 주머니에는 설화정이 들어 있었죠. 겨울바람이 빈 가로수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보육원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어요. 6살. 병호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재윤이도 6살 때가 있었죠. 작은 손으로 병호의 손가락을 잡고 아버지, 또 공장 가요? 하고 물었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빴으니까요. 그 손을 뿌리쳤던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저 안에 재윤의 아이들이 있었죠. 재윤이 남기고 간 전부가 저 허름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병호는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사망진단서가 가슴팍에 닿는 게 느껴졌죠. 접어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병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불이 하나둘 꺼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고 취객 한 명이 병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취객의 손이 병호의 점퍼 주머니를 더듬었죠. 당신 지갑에 얼마 있어? 병호가 손목을 잡아 밀어내려는 순간 취객의 팔이 왼팔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통증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부정맥이었죠. 설화정을 꺼내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벤치 위에서 몸이 기울어졌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보육원의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이사회실에서 12명의 임원을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낡은 벤치 위에서 혼자 쓰러지고 있었죠. 아내도 떠나고 아들도 떠났습니다. 누구 하나 이 노인이 여기 있는 줄 모르는 밤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 2개가 들려왔어요. 감기려던 눈이 떠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재윤의 6살적 목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병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0조짜리 그룹의 회장과 6살 쌍둥이. 이들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겨울바람이 보육원 담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병호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 담장 쪽에서 아이 둘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달려오는 남자아이가 취객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병호 앞을 막아섰어요. 작은 2 팔을 벌려 취객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할아버지 건들지 마. 6살의 외침에 취객이 비틀거렸습니다. 뒤따라온 여자아이가 병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벤치 뒤로 끌었죠.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취객이 욕을 던지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병호의 심장은 아직 제 박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약 있어요? 여자아이가 병호의 가슴을 누르는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안주머니에. 여자아이가 재빨리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 설화정 케이스를 꺼냈죠. 병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약을 꺼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어디선가 종이컵에 물을 떠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심장이 제 박자를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남자아이가 걱정스럽게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재윤이었죠. 재윤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같은 이마, 같은 눈매. 병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팔 다쳤죠? 잠깐만요. 여자아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솔에담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번졌죠.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연고를 찍어 병호의 팔에 문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오므려 호호 불어주었죠. 우리 아빠는 밤마다 이거 발랐어요. 팔이랑 어깨에. 맨솔에담 바르고 내가 호호 불어주면 안 아프댔어요. 그 한마디가 병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밤마다. 재벌가의 아들이 밤마다 연고를 발랐다는 것을 이 작은 손가락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작은 손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병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이제 들어가 봐.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보육원 담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아이의 걸음걸이가 눈에 밟혔죠.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걸음. 재윤이 어릴 때 저랬습니다. 병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맨솔에 담이 묻은 팔 위에 올라갔어요. 시원한 감촉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지만 병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다음 날 아침 보육원 마당에 뿌연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병호는 벤치에 앉은 채 담장 너머를 살폈어요. 보육원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남자 한 명이 나타났죠.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체구에 눈이 얇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김용재였습니다. 거기서 줄 맞춰. 용재의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웠죠. 아이들이 움찔하며 줄을 섰습니다.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잡아줄 끝으로 이끌었어요. 용재의 눈이 쌍둥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너희 둘은 아직 인사도 안 했지? 하늘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바다도 따라서 굽혔어요. 용재는 대꾸 없이 돌아섰죠. 식사 시간이 되자 병호는 담장 사이로 식당 창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는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쌍둥이 앞에는 밥과 국만 덩그러니 있었죠. 그것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벌이었어요. 바다가 옆 아이의 반찬 접시를 힐끔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이는 동생의 국에 자기 밥을 한 숟갈 떠 넣어 주었죠. 6살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병호는 그 장면을 벤치에서 지켜보았어요.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재윤의 자식이라면. 병호의 눈이 붉어졌지만 병호는 그 손을 펼치지 않았어요.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보육원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찬바람만 남았을 때 하늘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맨솔에 담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팔 아직 아파요? 묻지도 않았는데 벤치 옆에 앉아 병호의 팔을 걷어 올렸죠. 작은 손가락이 연고를 찍어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문질렀습니다. 코끝에 맨솔에 담 냄새가 번졌어요. 병호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이마가 희미하게 보였죠. 이 아이는 낯선 노인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병호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됐어. 하늘이가 연고 뚜껑을 닫으며 일어섰죠. 내일 또 올게요. 빨리 나으세요. 아이가 돌아간 뒤에도 맨솔에 담 냄새가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더 깊어졌을 때 하늘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에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밥 안 드셨죠? 저녁 드세요. 밥 위에 김치 한 조각이 올려져 있었죠. 병호가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었잖아. 하늘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데워 올게요. 아이가 그릇을 들고 보육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재의 목소리가 울렸죠. 야, 이 밤에 주방에서 뭐해? 밥은 아까 먹었잖아. 하늘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용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노숙자한테 밥을 싸다 줘? 한 번만 더 그러면 그 밥도 없을 줄 알아. 한참 뒤 하늘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죠. 데워왔어요. 따뜻하니까 드세요. 병호는 그릇을 받지 않았습니다. 놔두고 가.
하늘이가 그릇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병호는 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겨울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다 이내 사그라졌죠. 밥이 식어가는 동안 병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리가 벤치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호가 눈을 떴을 때 벤치 옆에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낡은 보따리가 있었고 그 앞에 바다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가져오려 했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바다의 보따리는 아이들 짐이었죠. 밤새 밖에서 잔 건지 보육원에서 내쫓긴 건지 그릇 위에 김치가 2조각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1조각 더. 하나는 할아버지 거, 하나는 아빠 생각나서요. 아이 나름의 정성이었죠. 누나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병호가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병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재윤이 그랬죠. 누구 앞에서든 눈을 피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고마운데 할아버지는 배 안 고파? 바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제도 안 드셨잖아요. 배 안 고프면 왜 여기서 자요? 병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이 노인이 30조짜리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도 자기 할아버지라는 것도요. 그냥 배고플 것 같은 노인에게 밥을 가져온 것뿐이었죠. 바다는 그릇을 벤치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다 식기 전에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아이가 돌아간 뒤 병호는 한참을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번에도 병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손을 뻗지 않는 것이 아니라 뻗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밥을 먹어버리면 시험이 끝나는 것 같았죠. 밥이 식어가는 걸 지켜보는 병호의 눈에 문득 다른 장면이 겹쳤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회장실. 하지만 그때는 한낮이었죠. 25살의 재윤이 병호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 안전 설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재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손에는 현장 점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녹슨 배관, 갈라진 방호벽이 찍힌 사진들이었죠. 작년에 이미 했어. 병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6년 전에 하신 겁니다.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어요. 사고 안 나게 관리하는 게 내일이야. 관리로 될 수준이 아닙니다. 설비를 바꿔야 해요. 병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자기와 똑같이 완고했죠. 200억이야. 내가 200억을 벌어올 거야? 사람이 다치면 200억이 아니라 2천억입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요. 그건 철 모르는 내 생각이지.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고집, 같은 뚝심. 서로를 꺾을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부자 간의 가치관 대립이었죠. 풀 수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그것을 풀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건 한 장의 서류였어요. 며칠 뒤 누군가 병호의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재윤이 공장 안전 문제를 외부 언론에 유출하려 했다는 증거가 들어 있었죠. 이메일 캡처와 기자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병호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러겠다는 거냐? 재윤을 불러 세운 병호의 목소리는 이사회실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안 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 조작입니다. 저는 언론에 연락한 적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만들어? 재윤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하지만 아들도 아버지만큼 고집이 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못 믿으시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나가.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온 것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의 신조가 아들에게까지 적용된 순간이었어요. 회사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잘라내야 한다는 그 신조가요. 재윤이 돌아섰습니다. 등이 보였죠.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그 걸음걸이로 재윤은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식어버린 밥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호는 벤치 위에 밥을 바라보았어요. 아까까지 김이 피어오르던 밥이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병호는 이렇게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죠. 재윤이 내민 손을, 재윤이 가져온 진심을 차갑게 식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다가 두고 간 낡은 보따리에서 무언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낡은 천 사이로 삐져나온 금속. 병호가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둥근 뚜껑, 낡은 체인. 심장이 한 박자 멈췄죠. 회중시계였습니다. 병호가 재윤에게 준 시계였어요. 그 시계를 아이들이 갖고 있었죠. 병호의 손이 시계 쪽으로 뻗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10년 전 재윤이 이 집을 나간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병호는 몰랐습니다. 이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될 줄은요.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병호는 벤치에서 눈을 떴죠. 등이 뻣뻣했고 점퍼 사이로 스며든 냉기가 뼈까지 파고들었어요. 이틀째 벤치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벤치를 비출 무렵 아이들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바다가 달려오더니 병호 옆에 쪼그리고 앉았죠. 하늘이도 뒤따라왔어요. 할아버지, 시계 못 봤어요? 하늘이가 보따리를 뒤지며 물었습니다. 간밤에 병호가 들여다본 그 보따리였죠. 시계가 빠져나와 있었다면 아이들이 알아챌 수밖에 없었어요. 병호는 벤치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보따리에서 삐져나왔던 시계가 벤치 다리 옆에 놓여 있었죠. 저기 있구나. 하늘이가 얼른 주우려고 몸을 숙였어요. 병호도 같은 순간 손을 뻗었습니다. 주워주려 한 거였죠.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시계에 닿았고 시계가 손가락 사이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떨어지며 찰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유리 뚜껑에 금이 갔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하늘이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다가 달려왔죠.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시계를 주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아빠 시계. 바다의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베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바다는 시계를 먼저 주었죠. 동시에 병호의 손등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튀면서 베인 거였습니다. 바다가 병호의 손을 보았죠. 할아버지 손에서 피나요. 피가 묻은 자기 손은 잊은 채 병호의 손등을 들여다보는 6살이었습니다. 병호는 그 눈을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떨어졌죠. 아이의 피와 자기 피가 콘크리트 위에서 섞이고 있었습니다. 병호가 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유리는 깨졌지만 시계 자체는 멀쩡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 모를 시계였죠. 재윤이 15살 때 생일 선물로 건넨 시계가 유리가 깨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뚜껑에 금속이 달아 있었고 체인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쫓겨난 뒤에도 재윤은 이 시계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주 꺼내 보았으면 이렇게까지 달았을까요? 멈춰 있는 초침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시간 같았습니다.
병호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시계를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리만 깨진 거예요. 아빠가 그랬어요. 겉이 깨져도 안이 멀쩡하면 괜찮다고. 그 말이 재윤의 말인지 하늘이의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바다가 주머니에서 쓰다 남은 반창고를 꺼냈습니다. 자기 손가락에 먼저 붙이고 남은 한 장을 병호의 손등에 붙여주었어요. 이러면 안 아파요. 병호는 손등 위에 작은 반창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반창고 한 장이 가슴을 눌렀어요. 옆에서 하늘이가 시계를 천으로 감싸보따리에 다시 넣었어요. 깨진 유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싸는 모습이 6살이 아니라 작은 어른 같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바다가 병호 옆에 앉아 발을 흔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 없어요? 병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맨날 혼자 여기서 자요? 집 없어요? 거기에는 의도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왜 혼자 벤치에서 자는지 순수하게 궁금한 6살의 눈이었죠. 하지만 병호에게는 달랐어요. 가족이 없느냐고요.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에게 나가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을 내 손으로 밀어낸 겁니다. 이 아이 앞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었어. 한참 만에 나온 병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못난 짓을 해서 지금은 혼자야. 바다가 눈을 끔뻑였어요. 못난 짓 하면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런 건 없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미안하면 꼭 말로 전해야 한대요. 병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과하면 된다고요. 사과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요. 병호의 턱이 떨렸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돌렸죠. 아침 햇살이 보육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병호의 눈에는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죠. 이 아이 아빠한테 해야 할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영영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하늘이가 벤치로 왔어요. 3번째 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릇을 건네지 않았죠. 하늘이는 병호 옆에 그릇을 놓더니 함께 앉았습니다. 바다도 옆에 왔어요. 보육원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드세요. 병호가 그릇을 내려다보았죠. 밥 위에 김치 3조각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식지 않은 밥이었죠. 방금 퍼온 밥이었습니다. 아까 밥 줄 때 몰래 하나 더 받았어요.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원장 선생님 안 볼 때 빨리 받았어요. 바다가 덧붙였죠. 용재 몰래 밥을 하나 더 받으려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너는 먹었어? 처음으로 병호가 아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아까 먹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죠. 하늘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호는 그제야 알았어요. 2번이나 가져온 밥이 어디서 온 건지를요. 한 명분의 밥을 둘이 나눠 먹고 한 명 거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자기들은 반쪽짜리 밥을 먹으면서 낯선 노인에게 김이 나는 밥을 가져다 준 거였죠. 이 아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시험이고 관찰이고 볼 것도 없이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
병호의 손이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죠. 밥을 떴습니다. 김치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밥알이 거칠게 목구멍을 넘어갔어요. 평생 먹어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뜨거웠습니다. 6살 손녀의 고사리 손이 꾹꾹 눌러 담은 이 밥이요. 아이가 담은 것은 밥이 아니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핏줄의 온기였습니다. 병호는 그때 처음 알았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 꼭 강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리요. 병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이사회실에서도 아내의 장례식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사망진단서를 받아들 때조차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재윤아, 네 애들이다. 병호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어요. 하늘이가 작은 손으로 병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반창고가 붙어있는 그 손등을요. 아무 말 없이 6살짜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위로였죠. 그날 오후 바람이 차갑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병호가 벤치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육원 안에서 용재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이것들이 또 밥을 밖으로 빼돌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용재가 하늘이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누나 앞을 막아섰죠. 누나 놔주세요. 밥은 제가 가져간 거예요. 용재가 바다를 밀쳤습니다. 바다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반창고가 붙은 손이 바닥에 먼저 닿았습니다. 아까 시계 유리에 베인 그 손이었죠. 어제 경고했지? 니네들은 오늘부터 창고에서 자. 둘 다. 용재가 아이들을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늘이가 동생을 돌아보며 입을 꽉 다물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6살이 울지 않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은 아이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배운 거였어요. 병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사회에서 수천억짜리 결정을 내릴 때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었죠.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전화기였어요. 김 실장.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와. 경호팀이랑 같이.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임원을 질책하던 그때와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때는 그룹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6살짜리 손주 둘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못 나가게 막아. 원장이고 뭐고 한 발짝도.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겨울 해가 짧았습니다. 보육원 마당에 이미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김 실장이 도착한 건 전화를 끊고 40분 뒤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보육원 앞에 멈춰 섰어요. 김 실장이 먼저 내렸고 뒤를 이어 경호원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벤치 위에 병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죠. 구겨진 모자에 반창고가 붙은 손등. 이틀 동안 벤치에서 밤을 보낸 65세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을 모셨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김 실장, 안에 아이들이 있어. 병호가 일어서며 말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해 두었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병호가 앞장서서 보육원 현관문을 밀었어요. 복도를 지나 건물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병호의 발이 멈췄죠. 안에서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 경호원이 잠긴 문을 열었어요. 어둡고 좁은 창고 안에 하늘이와 바다가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누나를 감싸고 있었죠. 하늘이의 팔에 용재가 잡아끈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이불 한 장 없었습니다. 겨울 콘크리트 위에 아이들이 맨바닥에 앉아 있었던 거였죠. 할아버지. 바다가 병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빨갰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하늘이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두 아이의 입술이 추위에 파래져 있었습니다. 병호가 몸을 낮춰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병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이들은 몰랐죠. 이틀이 아니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용재가 뛰쳐나온 건 경호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누구야? 용재가 경호원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여기 내 보육원이야. 나가. 병호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구겨진 모자 아래서 강성그룹 회장의 눈이 드러났죠. 이사회실에서 임원 12명을 내려다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용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 회장님? 맞아.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 손주야. 용재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앞으로 나섰죠. 보육원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식사차별, 감금, 아동에 대한 물리적 위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재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죠. 경찰 2명이 보육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용재의 양팔을 잡아 뒤로 돌렸어요. 수갑이 찰컥하고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보육원 마당에 울렸죠. 다른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밥을 차별하고 소리 지르고 창고에 가두던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요. 용재가 끌려가다 하늘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하늘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바다가 누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병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 말 들을 이유 없어. 앞으로는 더더욱. 용재가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굶으며 컸는데 왜 당신 손주들은 배불리 먹어야 해? 그 한마디에는 단순한 악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뒤틀린 것이 서려 있었죠. 용재의 눈이 한순간 멀리를 보았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틀림의 정체를 병호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였죠. 경찰차가 떠난 뒤 김 실장이 다가왔어요. 횡령한 돈 전부 회수했습니다. 원장 소유 아파트 2채도 압류했어요.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돈은 전부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게.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호가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창가에 서 있었어요. 원장이 끌려간 보육원에 남겨진 아이들이었죠. 근처에 제대로 된 보육원 찾아 아이들 전원 옮기고 비용은 우리가 되는 걸로 하게.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폐쇄해. 다시는 아이들이 여기서 자는 일 없게. 병호의 눈이 녹슨 그네를 지나 갈라진 시멘트 마당을 훑었어요. 재윤의 아이들이 이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이런 곳에서요. 병호가 쌍둥이의 손을 잡고 보육원 마당을 걸었어요. 하늘이가 오른손을, 바다가 왼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보육원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죠. 하늘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병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동안 할아버지는 왜 안 오셨어요?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6살짜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궁금함이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을 텐데 왜 안 왔을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병호에게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재윤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쫓긴 뒤에도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버지를 아이들에게 그리운 사람으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랬다는 건 재윤이 병호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실이 병호의 가슴에 못보다 깊이 박혔죠. 그 그리움을 10년간 혼자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시켰어요. 병호의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절대 꺾이지 않던 무릎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재윤아, 이제야 왔다. 병호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하늘이가 올려다보았죠.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그게 병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답도 변명도 아닌 65년을 산 노인이 6살 손녀 앞에서 겨우 꺼낸 한마디였어요. 하늘이가 병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왔잖아요. 괜찮아요. 6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10년치 용서보다 무거웠죠. 병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의 작은 손이 양쪽에서 자기를 잡고 있었어요. 10년을 놓친 사람이 다시 잡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고 병호는 소리 없이 다짐했죠. 바다가 병호의 소매를 당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디 가요? 병호가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에 가자.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성그룹 본사 38층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읽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죠. 회장님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멈췄어요. 남자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대저택의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넓은 정원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잔디밭 너머로 3층짜리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죠. 바다가 차에서 내리며 입을 벌렸어요. 우와. 하늘이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보육원의 낡은 창고와 벗겨진 간판이 있던 세계에서 건너온 거였죠. 30조짜리 그룹 회장의 세계로요. 병호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가자. 세 사람이 정문을 들어섰어요. 2개의 작은 그림자와 하나의 긴 그림자가 저녁 햇살 속으로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병호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를요. 대저택의 현관문이 열렸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안으로 들어서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천장이 높았고 바닥에는 짙은 색 원목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복도 끝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 보육원의 형광등과는 다른 세계였죠. 바다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걸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 우와. 엄청 커요. 우리 보육원 10개는 들어가겠다. 별채에서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내 손주들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부족한 거 없게 해줘. 가정부가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웃었죠. 안녕, 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뭐든 필요하면 말해. 바다가 대뜸 물었어요. 아줌마, 밥 언제 줘요? 가정부가 웃었습니다. 지금 바로 차려줄게.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소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나물 4가지, 생선구이. 보육원에서 밥과 국만 먹던 아이들 앞에 진수성찬이 놓였어요. 바다의 눈이 커졌죠. 손이 숟가락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잡았어요. 바다야. 바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신 후에 들어야 해. 하늘이가 병호를 올려다보았어요. 병호가 숟가락을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살이 아버지에게 배운 식사 예절을 지키고 있었죠. 병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재윤이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쫓겨나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친 거였죠. 같이 먹자.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소갈비찜을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거 뭐예요? 엄청 맛있어요. 소갈비찜이야. 소갈비찜. 아빠가 맛있다고 했는데 처음 먹어봐요. 그 한마디에 병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재윤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재윤이 이 집에서 먹던 음식을 아이들은 이름만 듣고 처음 먹고 있었죠. 식사 중에 바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경태 삼촌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삼촌이 맛있는 거 사다 줬어요. 병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경태 삼촌? 네, 아빠 선배래요. 형처럼 지내는 거래요. 경태라는 이름을 병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재윤이 쫓겨난 뒤 가장 가까이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던 거였어요. 박경태는 재윤의 대학 선배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재윤의 아내를 소개시켜 준 것도 경태였죠.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병호는 아이들을 서재로 데려갔어요. 책장 옆 서랍에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앨범을 펼치자 어린 재윤의 사진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는 남자아이였죠. 우와, 아빠다. 바다가 소리쳤어요. 아빠 어렸을 때. 하늘이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빠 웃는 얼굴이에요. 병호는 아이들이 사진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 앨범을 꺼낸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재윤을 내쫓은 뒤로 열어보지 못했던 앨범이었죠. 김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병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35,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 김승찬이었습니다. 재윤의 동갑내기 친구. 15살 때부터 병호의 집에서 함께 자랄 만큼 가까웠습니다. 재윤이 떠난 뒤 10년 동안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온 사람이었어요. 병호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성그룹의 사실상 후계자이기도 했죠. 회장님, 아이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승찬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재윤이 아이들이라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찬아, 당분간 아이들 적응하는데 신경 써줘.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승찬의 미소는 흠잡을 데 없이 따뜻했어요. 승찬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나는 승찬이 삼촌이야. 아빠 친구야. 바다가 승찬을 올려다보았어요. 삼촌도 아빠 친구예요? 응, 중학교 때부터. 아빠랑 같이 컸어. 바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승찬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승찬이 일어서며 병호의 책상 쪽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보따리가 의자 옆에 놓여 있었어요. 보따리에서 삐져나온 회중시계의 체인이 빛났습니다. 승찬의 걸음이 반박자 느려졌습니다. 시선이 체인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거뒀죠. 다음 날 오전 아이들이 근처 유치원에 갔습니다.
저택이 조용해졌어요.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승찬이 움직였죠. 아이들 방에 있던 유품 박스를 들고 뒷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재윤이 남긴 물건들이 담긴 박스였죠. 승찬의 표정은 서재에서 보여줬던 부드러운 미소와 전혀 달랐어요. 입이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승찬은 확인해야 했어요. 아니, 확인하기 전에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뒷마당으로 나가는 복도에서 박스의 바닥이 찢어졌어요. 오래된 종이 박스가 무게를 못 버틴 거였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옷가지, 장난감, 그리고 서류 뭉치가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필 그 순간 병호가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병호가 몸을 숙여 서류를 주었어요. 승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제가 치울게요, 회장님. 아니야. 내가 볼게. 병호가 서류를 모아들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승찬은 복도에 서서 서재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이 쏟아졌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승찬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서재에서 병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서류였어요. 강성그룹 주식 매매 기록, 거래처 계약서, 그리고 낯선 회사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죠. 병호가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서류 좀 봐. 김 실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입니다.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회사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예. 바깥에서 주식을 사모아서 회사를 통째로 뺏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매입거래 명의가 있는데 재윤 씨가 쓰던 계좌입니다. 이걸 맡고 있었던 사람이 김 실장이 병호를 바라보았어요. 재윤 씨였네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호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어요. 쫓아낸 아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들이 아버지 몰래 회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몸을 써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되사고 있었던 겁니다. 내쫓은 아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10년 동안 몰랐어요. 병호가 서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윤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버린 회사를 내가 지키고 있었구나. 병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이사회실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어깨였죠. 한참이 지나서였어요. 오후에 햇살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 접힌 도화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5명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왼쪽에 큰 남자, 그 옆에 여자, 가운데 아이 둘. 그리고 맨 오른쪽에 백발의 노인이 있었죠. 아빠가 그려준 거예요. 우리 가족. 병호의 눈이 백발 노인에게 멈췄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하늘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빠의 아빠요. 우리 할아버지. 아빠가 맨날 그려줬어요. 병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윤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내쫓긴 뒤에도 가족 그림에 아버지를 넣었죠. 백발 노인으로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억시키려고 매번 그려 넣은 겁니다. 방금 서재에서 알게 된 진실과 이 그림이 겹쳤습니다. 회사를 지킨 것도 그림에 아버지를 그린 것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병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림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택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렸어요. 바다가 고개를 들이밀었죠. 할아버지, 뭐해요? 아, 들어와. 바다가 서재 안을 둘러보다 책상 위에 돋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렌즈를 소매로 닦기 시작했어요. 왼손으로 테를 잡고 오른손 엄지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닦았습니다. 병호의 숨이 멈췄죠. 그것은 병호 자신의 습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돋보기를 닦을 때 하던 동작이었어요. 왼손으로 테를 잡고 오른손 엄지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재윤도 어릴 때 아버지 서재에서 돋보기를 갖고 놀며 똑같은 동작을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 동작을요. 어쩜 그리지 애비를 쏙 빼닮았느냐. 병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치 그리움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요? 아니야. 계속해. 바다가 다시 돋보기를 닦았습니다. 병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재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재윤의 그림자가 바다 위에 겹쳐 보였죠. 그때 서재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승찬입니다. 승찬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바다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아줌마가 간식 준비했대. 가볼래? 바다가 돋보기를 내려놓고 나갔어요. 서재에 병호와 승찬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동남아 쪽 공장 현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2박 3일이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현지 쪽 문제가 하나 생겨서요. 빨리 가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녀와. 승찬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호는 다시 서류를 펼쳤죠. 하지만 승찬은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서재 문을 돌아보았어요. 눈에 아까의 미소는 없었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발한다. 준비해둬.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빼앗으려는 손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호는 아직 그 손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승찬은 오후에 이미 떠났고 김 실장도 퇴근한 뒤였습니다. 별채에는 가정부만 남아 있었죠. 저택 전체가 고요했어요. 병호는 서재에서 서류를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남긴 주식 매매 기록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재윤의 10년이 보였어요. 거래 날짜 옆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 어떤 거래처를 설득했는지, 얼마에 샀는지, 남은 자금이 얼마인지, 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가 숫자 사이사이에 묻어 있었습니다. 병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을 넘기자 서류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재윤의 글씨였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른다.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걸. 병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가슴 왼쪽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정맥이었죠. 서류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라정을 꺼내려 했지만 케이스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알약이 카펫 위로 굴러갔습니다. 병호가 책상을 잡고 몸을 기울였죠. 시야가 흐려졌어요. 서재의 조명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재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불빛을 본 거였죠. 병호가 책상을 잡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바닥을 훑어 굴러간 알약을 찾았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죠. 보육원 벤치에서 배운 것이 하늘이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이죠? 입 벌려요. 하늘이가 약을 병호의 혀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떠서 입술에 대주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자고 있는 방으로 뛰어갔죠. 바다야, 일어나. 할아버지가 아파. 바다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아줌마한테 가야 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별채로 빨리 가. 아줌마한테 119 불러달라고 해. 바다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찾으려다 멈칫했어요. 신발이 보이지 않았죠. 바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겨울밤이었습니다. 마당의 잔디밭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바다의 맨발이 얼어붙은 잔디를 밟았습니다. 차가움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별채까지 100m, 6살짜리 다리로 겨울밤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별채에 불이 켜졌어요. 아줌마,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요. 가정부가 달려나왔습니다. 바다의 맨발을 보고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호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하늘이가 병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바다와 가정부도 따라갔죠. 바다의 발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하늘이와 바다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의 발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간호사가 치료하는 동안에도 바다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병호가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하늘이가 병상 옆 의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발에 붕대가 감긴 채로 병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지만 손은 놓지 않았죠. 병호는 바다에 붕대 감긴 발을 보았습니다. 겨울밤에 맨발로 마당을 건넌 발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보았어요. 보육원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약을 찾아 물을 떠와 먹인 6살이었죠. 동생에게 지시까지 내린 아이였습니다. 병호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밤에 처음 알았죠. 며칠 뒤 병호가 퇴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날 오후 겨울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서울 외곽보육원 원장 김용재 씨가 아동학대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화면에 용재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가 화면을 보다가 병호에게 몸을 기대었어요. 하늘이는 말없이 병호의 손을 잡았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늘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병호가 하늘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아이들을 이 저택에 들인 것이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비로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다가 고개를 들어 병호를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할아버지 사랑했어요. 병호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얘기 자주 해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어른이라고. 그 한마디가 병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재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어른. 내쫓은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시켰어요. 그 무렵 저녁 어스름이 저택 정원을 덮을 때
승찬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김 실장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승찬의 표정은 걱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이 묘하게 짧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저택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하늘이가 가정부와 함께 요리를 배웠죠. 승찬은 그 사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승찬 삼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호가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날이었죠. 그날 오후 바다가 마당에서 놀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주방에 주스 있어요. 냉장고에 새로 들어와 있어요.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가 주방으로 뛰어가 주스를 꺼내 마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주방에 들어오다 바다의 손에 들린 컵을 보았어요. 바다야, 그거 색이 이상해. 하늘이가 컵을 들여다보았죠. 주스의 색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탁했어요. 아줌마, 이거 좀 봐주세요. 가정부가 컵을 받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마시면 안 돼. 가정부가 컵을 빼앗아 싱크대에 쏟았죠. 바다가 눈을 끔뻑였어요. 왜요? 가정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호에게 달려갔어요. 회장님, 주방 냉장고에 있던 주스가 이상합니다. 병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마시는 주스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 실장을 불렀죠. 이거 검사 맡겨. 조용히 진행하게. 병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의 온도가 몇 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승찬은 그 시각 본사에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택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유령 회사 건으로 추적을 계속했는데요. 뭐가 나왔어? 재윤 씨가 이 건을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김 실장이 파일 하나를 꺼냈죠. 박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윤 씨의 대학 선배이고 주식 매입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해준 사람이에요. 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태? 예.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입니다. 병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재윤이 쫓겨난 뒤 가장 가까이서 도와준 사람.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가족처럼 지낸 사람. 그 사람이 재윤과 함께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되나? 예.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병호가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택으로 불러주게. 재윤이 남긴 사람이 아직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올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병호도 몰랐어요. 다음 날 오전 겨울 햇살이 저택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김 실장이 문을 열자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박경태입니다. 김 실장님이 연락 주셔서. 김 실장이 안으로 안내했어요. 경태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촌. 바다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달려왔어요. 하늘이도 뒤따라왔죠. 바다가 경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삼촌 어디 갔었어요? 우리 보육원에 있었는데 삼촌이 안 왔어요. 경태의 눈이 빨개졌어요. 아이들의 머리를 번갈아 쓸어 넘기며 몸을 낮췄죠. 미안해. 삼촌이 늦었어. 너희 찾고 있었어. 하늘이가 경태의 코트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여기 할아버지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우리 데려왔어요. 경태가 고개를 들어 거실 안쪽을 보았습니다. 병호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경태가 아이들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병호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강 회장님, 재윤이 선배, 박경태입니다. 고개 들게. 병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재윤이를 도와준 사람이 자네라면서. 경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운 게 아닙니다. 재윤이가 혼자서 다 했어요. 저는 옆에서 서류 정리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앉게. 병호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경태가 앉았고 김 실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가정부가 데리고 나갔죠. 경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윤이가 쫓겨난 뒤 저를 찾아왔어요. 대학가 졸업할 때였으니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태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 10년치 무게가 눌려 있었죠. 처음에는 제 사무실 소파에서 잤어요. 한 달쯤 지나서 공장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몸을 쓰고 밤에는 회사 주식 동향을 확인했어요. 잠을 3시간도 못 잘 때가 많았죠. 그러다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한 건가? 네. 누군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강성그룹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는 걸 재윤이가 알아챘어요. 재윤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형, 누가 아버지 회사를 삼키고 있어요. 병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막았지? 자기 돈으로요. 공장에서 번 돈, 제가 빌려준 돈, 제 인맥으로 설득한 거래처 자금까지 합쳐서요. 바깥에서 주식이 빠져나가는 걸 하나하나 되사면서 막았습니다. 이름을 숨긴 채요. 병호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쥐었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네. 아이들 분유값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주식이 빠져나가는 달에는 분유값을 줄였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재윤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친 회사인데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고. 분유값을 줄여가면서 아버지 회사를 지켰다는 말이었어요. 아들의 10년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경태가 잠시 말을 멈추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한 번은 재윤이가 술에 취해서 저한테 그랬어요. 형, 나는 아버지한테 한심한 아들이야. 쫓겨나서 이 모양인데 아버지 회사나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도 노트북을 켜고 주식 동향을 확인하더라고요. 그것이 재윤이었습니다. 자기를 한심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회사를 놓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경태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재윤이가 저한테 맡긴 겁니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병호가 노트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재윤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회사 분석 메모 사이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글이 끼어 있었어요. 첫 번째 메모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회사 주식이 흔들렸다. 누군가 안에서 빼돌리고 있다. 아버지는 모른다.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걸. 병호의 손가락이 글씨 위에서 멈췄어요. 이 문장은 서재에서 서류 사이에 끼워진 메모로 이미 한 번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서 다시 보니 무게가 달랐죠. 재윤이 이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적고 있었던 거였어요. 몇 장을 넘기자 다른 메모가 나왔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쫓겨나 아버지 생신에도 전화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한심하다. 병호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쫓겨난 것이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해서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생신에 전화 한 통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요. 하지만 전화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쫓겨난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짐이 될까봐 참았던 겁니다. 그것이 재윤의 10년이었죠. 병호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노트를 덮으려는데 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당에서 바다가 뛰어놀고 있었고 하늘이가 가정부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지켜낸 아이들이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병호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찾았어요. 그래도 강성그룹이 무너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세우시고 평생을 바친 곳이니까 이것만은 내가 지킨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아버지를요. 하지만 재윤은 원망 대신 지키는 쪽을 택했어요. 그것이 이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병호가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경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재문을 노크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어졌어요. 병호가 경태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유령회사 추적건으로 추가 사실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 김용재. 기억하시죠? 잊을 리가 있나? 유령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용재의 가족관계를 조회했습니다. 용재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8살 어린 남동생이요. 병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생 이름이 뭔데? 김 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승찬입니다.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병호가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승찬이 이 집에 들어온 지 20년. 15살 때 재윤의 친구로 왔고 병호가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생일마다 선물을 챙겼고 몸이 아프면 보약을 지어보냈어요. 재윤을 내쫓은 뒤에는 유일하게 곁에 남은 사람이었죠.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육원에서 손주들을 감금한 남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병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승찬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죠. 15살짜리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입술이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승찬이 매년 생일에 받은 선물을요. 병호가 직접 고른 시계, 만년필, 캐시미어 머플러. 김 실장은 형제 관계를 확인한 직후 승찬의 개인 사무실까지 조사했어요. 승찬 씨의 개인 사무실에서 회장님이 선물한 물건들이 발견되었는데 어디서? 쓰레기통 옆에 박스째 쌓여 있었습니다. 보약은 미개봉 상태로 전부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들처럼 챙긴 보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물은 쓰레기통 옆에 쌓여 있었어요. 병호가 마음을 담아 고른 것들이 승찬에게는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화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것, 손주를 괴롭힌 것, 회사를 갉아먹은 것, 주스에 무언가를 넣은 것, 그리고 20년간 아버지의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 전부 한 사람이었어요. 병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가 흩어졌죠. 하지만 병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이사회실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점에 달하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어요. 병호가 서재 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경태를 보았습니다. 경태 씨, 승찬이라는 사람 알고 있었나? 경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윤이가 죽기 전에 알아챘습니다. 증거를 저한테 맡기면서 그랬어요.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병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승찬이는 지금 어디 있지? 강성그룹 본사입니다. 병호가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호는 몰랐어요. 승찬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재의 창문으로 차가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서재 책상 위에 재윤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옆에는 김 실장이 정리한 추적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김 실장이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밤새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병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 강재윤 씨가 남긴 증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박경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에요.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쳤죠. 강재윤 씨는 유령 회사의 배우가 김승찬 전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라고? 유령 회사 설립 자금의 출처를 추적한 자료가 있어요. 김 전무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나온 겁니다. 강재윤 씨가 직접 추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재윤이 알고 있었다는 것. 아버지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런데도 재윤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있는 사람을 고발하면 아버지가 무너질까 봐요. 대신 혼자서 몰래 막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강재윤 씨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블랙박스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었어요. 김 실장이 한 장을 더 넘겼죠. 인근 CCTV에 다른 차량이 강재윤 씨 차를 뒤따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구 차야? 차량 번호 추적 결과 김승찬 전무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호의 시야가 붉어졌어요.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승찬이 재윤을 죽인 거였어요. 아들이 자기 정체를 알아챘으니까 입을 막은 겁니다. 아내까지 함께요. 병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사망진단서를 받았을 때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병호가 아들처럼 키운 사람의 손에요. 65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분노였어요.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진짜 아들을 죽였습니다. 김 실장. 예. 승찬이 지금 어디 있어? 오전 일정에 본사로 출근한 것까지 확인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김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뭐야?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유치원에서 김승찬 전무님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주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병호는 아직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승찬을 직접 차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하늘이와 바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어른 먼저라고 말하던 아이, 맨발로 겨울밤을 달리던 아이, 호호 불며 맨솔에담을 발라주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재윤이 남기고 간 전부였어요. 그 전부가 승찬의 손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들을 빼앗겼어요. 그때는 속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적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병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10년 전에는 아들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손주를 빼앗겠다. 발신자는 승찬이었습니다.
이제 숨기지도 않는 거였어요. 병호가 메시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 실장, 경호팀 출발시켜. GPS로 위치 추적해. 회장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심장이. 내 심장 걱정하지 마. 병호가 서재를 나섰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김 실장이 뒤따라오며 말했죠. 회장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재윤이도 혼자 10년을 버텼어. 나는 손주 둘 데리러 가는 것뿐이야. 병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설아정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65세의 부정맥 환자가 심장 약을 챙기고 나서는 모습이었죠. 김 실장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위치 좌표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좌표가 떴어요. 서울 외곽. 병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강성그룹이 10년 전에 폐쇄한 공장이었습니다. 승찬이 이곳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죠. 당신 회사의 공장에서 내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었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호가 차에서 내렸죠.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설아정의 무게를 느끼며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어둡고 넓었어요. 녹슨 기계들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업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늘이가 바다를 껴안고 앉아 있었어요. 바다의 눈이 빨갰습니다. 거기까지. 승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작업등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달랐어요. 저택에서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맨 얼굴이었죠. 승찬아. 병호의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승찬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잘못이요? 회장님은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승찬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은 은폐했어요. 보상도 안 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굶으며 컸어요. 병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공장 사고, 은폐, 미보상? 그것은 병호가 묻어두었던 과거였어요. 내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하루에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없이요.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회사는 산재 처리도 안 해줬어요. 우리 엄마는 병원비를 감당 못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승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12살짜리 형이 4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밥을 구걸하러 다녔어요.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이 안전설비에 돈을 아끼는 동안에요. 병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병호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경시한 것, 사고 후 은폐한 것. 재윤이 안전설비 교체를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거가 아들을 죽이고 손주를 빼앗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거냐?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간질로 쫓아내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통사고까지. 아들을 잃는 게 어떤 건지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이 어떤 건지 내가 느낀 걸 당신도 느껴봐야 해요. 승찬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광기 아래에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굶주리며 자란 아이가요. 병호는 그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호가 아이들을 향해 걸었어요. 승찬이 앞을 막았습니다.
한 발짝도 오지 마세요. 병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발을 옮겼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도 좋아. 하지만 아이들한테 손 떼면 그건 복수가 아니야. 병호가 승찬을 지나쳐 아이들 앞에 섰어요. 등으로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65세의 등이었죠. 이사회실에서 30조짜리 결정을 내리던 등이 아니었어요. 손주 둘을 지키려는 할아버지의 등이었습니다. 승찬이 이를 악물었어요. 비키세요. 못 비켜. 비키라고요. 승찬이 병호의 어깨를 밀었어요. 병호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설화정을 먹어야 했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이들이 노출되니까요. 공장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의 목소리가 폐공장을 가득 채웠어요. 할아버지,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바다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낯선 노인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한마디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6살짜리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바다가 병호의 등 뒤에서 기어 나왔어요. 병호와 승찬 사이에 섰습니다. 6살짜리가 할아버지 앞을 막아선 거였어요. 보육원 벤치에서 취객 앞을 막아서던 그날 밤처럼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하지 마.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재윤이 그랬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눈을 피하지 않았죠. 승찬이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윤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승찬의 표정이 한순간 흔들렸죠. 바로 그때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호원 6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김 실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호원들이 승찬을 에워쌌어요. 승찬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얼굴을 보고 있었죠. 재윤의 얼굴을요. 병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하늘이가 병호의 목을 잡았고 바다가 병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웠어? 응. 바다의 대답이 짧았어요. 하지만 병호의 가슴에 묻은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보육원에서도 창고에서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늘이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목을 잡은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병호는 두 아이를 안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65세의 무릎이 폐공장 콘크리트 바닥에 닿아 있었죠. 이사회실에서 한 번도 꿇지 않았던 무릎이 손주들 앞에서 꿇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고. 다시는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마지막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관계자 참석이 허용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강성그룹 임원 전원이 앉아 있었죠. 김 실장이 병호 옆에 있었고 경태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병호가 있었죠. 승찬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양쪽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단정했던 양복은 사라지고 구치소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찬의 눈은 죽어 있지 않았어요. 법정을 둘러보았죠.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승찬, 강재윤 및 김소영에 대한 살인, 미성년자 2명에 대한 납치, 강성그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유령 회사를 통한 주식 매집 및 횡령 총액 1200억 원. 법정이 술렁였어요. 1200억. 임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후계자로 믿었던 사람이 1200억을 빼돌렸습니다. 그 사실이 숫자로 박히는 순간이었죠. 승찬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경태가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윤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유령 회사의 배우가 승찬이라는 것, 10년 전 이간질의 증거가 조작이었다는 것, 전부요. 재윤이는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있는 사람을 고발하면 아버지가 무너질까 봐요. 대신 혼자서 막았습니다. 경태가 병호를 보았죠. 쫓겨난 아들이 자기를 한심하다고 탓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 회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병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법정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강성그룹 회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지킨 것을 고개 숙여 받을 수는 없었죠. 김 실장이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유령회사 설립 서류, 차명 계좌 내역이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교통사고 당일 CCTV 영상, 10년 전 언론 유출 조작 증거까지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판사가 승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승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갑이 찰컥거렸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승찬이 병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인정합니다. 전부요. 법정이 술렁였죠. 하지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승찬이 병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회장님, 25년 전 강성그룹 파주 공장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전 장비 없이 14시간 교대 근무를 시켰어요. 배관이 터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는 사고를 은폐하고 산재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병호에게 쏠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요. 승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아버지가 죽고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보상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었고 형은 10살에 동생 손을 잡고 밥을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그때 뭘 하셨습니까? 승찬의 눈이 병호를 관통했어요. 30조짜리 그룹을 키우고 계셨죠. 내 아버지의 피 위에서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병호는 승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맞아. 병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병호를 보았어요. 파주 공장 사고는 내 잘못이야. 안전 설비에 돈을 아꼈고 사고가 나자 은폐했어. 보상도 하지 않았지.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병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내 아들 재윤이가 안전 설비를 교체하라고 했을 때 나는 200억이 아깝다고 했어. 그 200억을 아낀 대가로 사람이 죽었고 한 가족이 무너졌어.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찬아,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병호가 증인석도 판사도 아닌 승찬만을 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공장 가동률만 계산하고 있었어. 유족한테 찾아가지도 않았고 보상 한 푼 하지 않았지. 내가 형이랑 굶고 있을 때 나는 이 그룹을 5대 재벌로 키우고 있었어.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내 죄야. 사람 목숨보다 돈을 앞세운 죄.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다. 병호의 눈이 젖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의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병호가 승찬을 바라보았어요. 내 잘못이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못해. 재윤이를 죽인 것, 아이들을 납치한 것, 20년간 내 곁에서 거짓으로 산 것, 그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악이야. 승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더 이상 병호를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승찬의 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25년간 품어온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뒤의 공허인지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승찬에 대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 미성년자 납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유죄로 인정하며 법정의 공기가 멈췄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철컥. 승찬의 수갑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경찰이 승찬의 양팔을 잡았어요. 승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법정 안의 임원들이 승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회장님 다음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보고서에 서명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서 있었습니다. 재산 추징 총액 1,200억 원. 강성그룹 주식 전량 몰수. 검사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피고인 명의 부동산 7건, 차량 3대, 해외 계좌 사건 전부 동결 및 추징 대상입니다. 30조짜리 그룹의 후계자가 가진 모든 것이 숫자로 읽혀나갔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승찬 전무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20년간 쌓아 올린 것이 판결문 몇 줄로 전부 사라지고 있었죠. 승찬이 법정 문을 나서기 직전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려 병호를 보았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법정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이 자리에 다시 서는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끌려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법정에 병호만 남았어요. 옆에는 김 실장이, 증인석에는 경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죽인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파주 공장의 배관이 터지지 않았다면, 보상을 제대로 했다면, 어린 형제가 굶지 않았다면, 승찬이라는 복수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병호는 빈 법정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0조짜리 그룹을 지키느라 사람 목숨을 숫자로 계산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윤이 안전 설비를 교체하라고 했을 때, 그때 들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였어요. 아들도 승찬의 아버지도 그 누구도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재윤의 노트가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수천억보다 무거웠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떠올랐죠. 그래도 이 회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아버지가 평생 바친 곳이니까. 병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지켰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이 남긴 것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경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호가 눈을 떴습니다. 경태를 보았어요. 경태 씨, 재윤이가 자네한테 아이들을 맡겼지. 예. 나도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어. 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윤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해. 공장안전재단. 파주 공장 사고 피해자 가족부터 시작해서. 경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윤이가 원했던 일입니다. 병호는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재윤에게 해야 할 말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봄바람이 저택 정원의 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서재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강재윤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공장 안전 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병호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윤이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 파주 공장 피해자 가족 전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같이 진행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공장 안전 설비 전면 교체 진행 상황 보고해. 이미 착수했습니다. 전 공장 일괄 교체 3개월 내 완료 목표입니다. 병호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재윤이 10년 전에 요구했던 것을 10년이 지나서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200억을 아까워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재윤의 이름으로 그 돈을 쓰고 있었죠. 며칠 뒤 오후에 햇살이 강성그룹 본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에 임원 1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병호가 3분기 실적을 질책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의 병호는 달랐습니다. 병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 한 가지 공표할 게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했어요. 승찬의 재판 이후 그룹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죠. 내 아들 강재윤이 남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하늘과 강바다. 6살 쌍둥이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주들입니다. 강성그룹의 핏줄이에요. 병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을 세운 게 나라면 이 그룹을 지킨 건 재윤이었어요. 쫓겨난 뒤에도 10년간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 아이의 핏줄이 강성그룹의 미래입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병호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아들을 내쫓았다는 것, 그 아들이 회사를 지켰다는 것, 손주가 있다는 것. 30조짜리 그룹 회장의 가장 깊은 곳이 이사회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병호는 거실로 나왔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있었죠. 가정부가 차려준 간식을 먹고 있었죠. 할아버지, 바다가 뛰어왔어요. 하늘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호가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회실에서도 법정에서도 꿇지 않았던 무릎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는 꿇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 못된 짓을 했어. 바다가 눈을 끔뻑였어요. 아빠를 쫓아냈고 10년 동안 찾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힘들게 살았어.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하늘이가 병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너희한테도 미안해. 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른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밥을 먹으며 흘린 첫 번째 눈물 이후 두 번째 눈물이었죠. 하늘이가 병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바다가 병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아빠가 그랬어. 울면 안아주라고. 아이들은 말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아주었습니다. 6살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용서였죠. 다음 날 병호는 서재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깨졌던 그 시계였죠. 유리 뚜껑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체인도 닦여 있었습니다. 병호가 뚜껑을 열었어요.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걸음을 시작했어요. 병호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하늘이와 바다가 다가왔어요. 병호가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시계. 고쳤어. 하늘이가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더니 귀에 대었습니다. 째깍거려요. 응.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바다가 옆에서 들여다보았죠. 아빠 시계가 다시 가요? 그래. 이제 다시 가.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병호는 알았습니다. 끊어졌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병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빨간 저금통이었어요. 아이들의 보따리에서 나왔던 것이었죠. 쌍둥이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저금통이었습니다. 동전 몇 개의 무게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거 너희 거지?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돼지 저금통이에요. 바다랑 같이 모았어요. 병호가 저금통을 손에 올렸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서를 쥐던 손 위에 빨간 저금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 저금통의 무게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갖고 싶은데 줄 수 있겠니?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할아버지 드리려고 모은 거예요. 병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6살짜리 두 아이가 동전을 하나하나 모아서 처음 만난 노인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보육원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들이 자기들의 전 재산을 할아버지에게 주려고요. 가진 것 없어도 진심은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빨간 저금통이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보육원의 밥과 국이 아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나물. 대저택에서 처음 먹었던 그 식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바다가 숟가락을 들여다 멈추었습니다. 하늘이를 보았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가 그랬어. 어른 먼저야. 바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병호를 올려다 보았어요. 병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같이 먹자. 세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저택의 넓은 식탁에 3명뿐이었지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빈자리는 있었어요. 재윤의 자리였죠. 하지만 그 빈자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재윤이 남긴 것들이 이 식탁 위에 전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이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회중시계에서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바다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바다가 병호의 국에 밥을 말아주었어요. 병호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이 돌아왔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았죠. 재윤이 있었다면 웃었을 겁니다. 오늘 강병호 회장과 하늘이 바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만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보호받는 아이들 중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32.6%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결국 10명 중 7명의 아이들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시설에서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셈이죠.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아직 가능한 순간이라는 걸 강병호 회장이 보여주었습니다. 사과도 사랑도 함께하는 것도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멈춰있던 회중시계가 다시 움직였듯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진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승찬을 보며 기가 차셨나요? 아니면 하늘이와 바다를 보며 뭉클하셨나요? 지금 가슴에 남아있는 그 느낌 그대로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지 사연가게였습니다.